내가 다니던 그 학교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사범학교라고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그 병설 중학교거든. 사범 병설. 거기는 뭐냐면 선생을 만들어낸대요. 거기는 그 일반 과목보다는 예체능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무용까지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풍문도 쳐야 하니까 학교 선생 하려면 이것도 해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6년 동안을 내가 그런 학교에서 배웠고, 또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일본 태평양 미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 정보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술수첩을 계속 보셨으니까 일본어를 하지만 우리한테 그걸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선후배들이 다 홍대, 서울대 선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린 거예요. 나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간 이유가 우리는 사범학교 나오면 의무적으로 2년을 해. 그러지 않으면 자격증을 뺏어요.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그래도 집에서 크게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단순히 그냥 초등학교 선생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60년대만 해도 미술대학이라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 홍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였죠. 홍대는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일반 국립대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동기들은 가능하면 선생님들 잔소리 안 듣는 그런 수업을 원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고 실기 선생님들도 우리가 선택하고,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 중에서, 난 이분한테 가겠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모델 많이 그렸고, 모델링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충실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 국전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전에 내면 이건 촌놈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상화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실험적인 건 안 하고, 단 배우는 입장으로만 많이 했어요. 작업할 데가 없죠. 이제 하숙집이나, 또는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작업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에 애들 다 나간 다음에 이제 교실 한무퉁에서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가 좀 힘들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작업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연구실 분이 더 있어요. 작업장이라는 게. 이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고,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림을 팔아가지고 생활한다 이런 건 꿈도 꾸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 졸업하고 또 남자들 필수 군대 갔다 와서 작업 이제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옛날에 사범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을 할 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을.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한 1년 있다가 친구들이 서울에서 같이 활동하자.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됐거든요. 서울로 오면서 이제 작업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 그냥 하숙방에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그건 그냥 그림을 하면서 학교도 미술 선생을 하잖아요. 하면서 시간 끝나고 나면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해보는 그런 정도였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친구들이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선후배끼리 이렇게 해서. 우리 비슷한 또래들이죠. 그러니까 초보생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직장을 가지면서 그걸 참여하려고 서울로 온 거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ST그룹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 ST그룹이라는 데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해외 그 최신 그 미술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소위 말하면 배웠죠. 근데 주로 이제 그 개념 미술 쪽 이쪽을 주로 이제 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뭐 그룹이라는 게 그냥 전시 목적이 아니라 공부 목적으로 한 걸로 생각을 해요. ST 그룹을 중추적으로 만든 분이 이제 그 이건용 씨라고 아시죠? 저기 행위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하는 이건용 씨가 우리 대학교는 선배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그걸 만들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하자. 그걸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창단을 하고 한번 전시를 한 다음에 멈췄어요. 근데 우리가 오며 73년에 같이 참가하면서 다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야외에서 현장 작업을 했어요. 응? 저기 어떻게 숲을 공원인 걸 아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대지 아트라는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전시가 73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내가 개울가에 돌 주워다가 이렇게 박스에 넣고 거기다가 이 물감을 이렇게 흘린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했던 건 그거고 다른 작가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 야외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개념 미술이라는 게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지만 내 성격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천을 사다가 그걸 접어가지고 먹물을 이렇게 들여서 또 이렇게 천을 벽에다 걸고 먹물을 칠해 나가고 또 흘리고 등 여러 가지 그런 천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하는 것. 그걸 했던 거예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자면 그림이 이렇게 프레임 속에만 딱 있거나 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환원과 확장이라는 그런 이렇게 비평 속에 이일 선생님이 쓴 글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ST 그룹 할 때 이일 선생님도 같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분이 우리 도와주고 또 같이 한때는 전시도 같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이제 그런 언어들을 그 확장과 환원이라는 건 그건 아마 미니멀 아트를 비평하면서 나온 거예요. 미니멀 쪽은 뭐를 표현한다든지 재현한다든지 거기다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 그런 걸 없이 그걸 다 지워버린 거죠. 그 환원이라고 그러죠. 캔버스로 그냥 돌아온다. 확장이라는 건 이제 그걸 갖다가 그림 밖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거지.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무의식 중에 그냥 그런 거예요. 받아들인 거지. 그 당시 유행하던 언어들. 원래 설치라는 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딱 한 다음에 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개념 미술이라는 것은 아트 오브제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만 이렇게 살게 하는. 자연히 없어지죠, 그런 건. 그 다음에 국립현대에서 그 당시에 그걸 조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던 그 작품이에요. ST 그룹 하면서 개념 미술에 대한 내 성격에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이벤트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거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현대미술 쪽 그거 포기하고 페인팅 하겠다. 그림을 그리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환경에도 맞고 내 성격에도 맞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거울 그림이었어요. 75년도에 처음 그걸 발표를 했으니까 74년 말경에 이제 천 그림 그만두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조그마한 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작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우리 같은 동기들끼리도 그 당시에 그 개념 미술이라는 거에 대한 그 서로 토론회에서 좀 이렇게 별로 성격이 안 맞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같이 해체하자. 이거 ST그룹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해체하자. 그랬는데도 이제 일부에서는 그걸 계속 유지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만 그냥 그만 나온 거예요. 몇 명, 우리 동기들하고 몇몇 거 주위에 있었지만. 솔직히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 미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 미술에 관한 건 포기하고 그림 그리는 걸로만 하겠다. 그림이라는 거하고 뭐 현대 아트가 뭐 어떻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논쟁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상투적인 게 맨날 옛날에 했던 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솔직히 이거 보지만 그 서양 미술을 보면 사실 자연 대상을 얼마나 재현을 하느냐는 르네상스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걸 연출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 생기면서 싹 없어졌잖아. 추상화가 왜 생겼겠어요? 카메라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이 그냥 뭐 아방가르드니 뭐 난리치고 이벤트니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 지금 현재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형상을 이미지를 서양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아름다운 뭐 형태를 만드는데 하는 건 다 기술이 다 해요.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는 뭐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과연 이때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구닥다리 그림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내가 현대미술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ST그룹에서 그거 할 때는 이미 페인팅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응? 페인팅 하면 옛날 구닥다리였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현대미술을 포기한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인팅뿐만 아니라 70년대쯤 되면 모든 미술계가 이미 이렇게 다운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또 이름을 가져가지고 페인팅이 다시 좀 나온 것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는 미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그림 방법은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단, 그 프레임이 어떤 갖춰져 있는 프레임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그림을 그리지만 기존의 그 태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꼭 이렇게 두드려 맞추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추상화하는 사람들은 또 야, 응? 형상이 있는 건 옛날 구닥다리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어떤 것을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상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미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회화에 대한 접근이었는데 그런 걸 포기한 거죠. 내가 그냥 흥미 있어서 그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끌어모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오브제도 하도 예를 들면 뭐 붙일 하고 뭐 사진도 이용하면 이용하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건 내가 뭐든지 자유롭게 왜 그걸 못해요? 꼭 예술가 현대 예술가가 돼야 합니까? 내가 흥미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이제 현대미술 포기하고 난 그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그 실제 그 직장 생활하고 연관도 있고. 왜냐하면 작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세대한테 그 항상 공격받은 게 우리 보고 너 학교 선생 하지 말고 그림만 그리지 왜 학교 선생 하냐. 소위 말하면 프로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아마추어로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직장 갖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림 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네 그림이 좀 자유스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어떤 회화적인 이념이라든지 현대미술의 어떤 파벌 속에 이렇게 끼어들었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팔기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더 못하죠. 우리 생활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 만들 당시에는 내가 그 신설동에 있는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청계천에 나가면 소위 말하면 고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던 거 이렇게 막 다시 팔고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요만한 창문도 있고 거울들을 버린 거 이런 것도 하다못해 이렇게 뭐 차 유리창까지도 그런데 그런 걸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판넬에다 끼워가지고 천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리기는 그런 작업을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작기 때문에 그 학교 에서 작업하기 참 좋았어요. 왜냐면 작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걸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된 거예요. 창문 늘 거기서 사다가 그 청계천 거기서 사다가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여기 합판 위에다가 이제 그 실크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왜냐 고운 천이야만 유리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세필로 이제 그린 거고요. 근데 뭐 그걸 그렸더니 모두들 한번 공모전 좀 내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화단에 등단을 하려면 그런 데를 이제 통과해야만 그래도 이제 등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전이라는 데는 우리 성격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설 그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데서 주최해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권유를 해서 한번 내봤던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상을 받은 게 관심을 갖고 또 내가 78년도에 개인전을 했어요. 개인전 하면서 이제 그런데 내보라고 하는 거 추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거고 한유 국제회화제도 이제 그럼 출품해봐라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개인전을 하게 된 것도 ST그룹전에서 이렇게 내가 그걸 보여줬더니 주변에 그 선배님들하고 동기들이 개인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8년에 한번 그 전시도 이제 보면 내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도 놓고 기대도 놓고 예를 들자면 그 물건들이라는 게 왜 골동품장에 여기 걸어놓기도 하고 바닥에도 놓고 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물론 걸기도 하고 거울을. 그러니까 거기 책상 같은 것도 이게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얹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책상이 작품이 아니라 그냥 그 작품을 얹어놓는 그런 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밝게 했을 경우는 얼룩진다든지 거기 먼지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뭘 닦아낸 듯한 그런 흔적들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둡게 했어요. 주로 이제 그 거울 그림을 보면 다 이게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만 앞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흠집 내는 거 그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그 창문이나 거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이제 실현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형상이 있다고 그래서 뭐
묘사를 아니라 그것이 이제 틀하고 같이 결합되면 그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그래? 오브제가 되는 거죠. 오브제라는 건 뭐예요? 낡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은 낡아지면 안 되죠. 그대로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브제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브제화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하면서 점점 이게 오브제하고 하나의 되려면 이게 좋겠다 그래서 한 거고. 또 그림 자체도 기존의 그림하고는 좀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내가 오브제에다가 이미지를 결합시킨다는 건 바로 그냥 그림만 따로 이렇게 이건 환상적인 하나의 그 대상 아니에요. 그림이란 거. 그게 아니라 실제 사물화하는 거지. 오브제화 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ST 그룹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 현대 미술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학교 때도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기존 그 상투적인 틀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오브제라는 얘기를 많이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게 그 개념 미술 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람이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갖다 제시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브제를 많이 했는데 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일상적인 오브제에다가 그림을 같이 결합시킨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거울이나 창문을 사용했던 겁니다. 거기는 그림 들어가기 좋잖아요. 다른 데는 그림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다른 것도 내가 좀 선택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창문이 아니라 그냥 문 틀에다가도 뭐 그린 것도 있어요. 경대 바닥에다도 뭐 이렇게 이미지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실제 그 물건 위에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창틀도 그렸는데 결국 창틀하고 거울만큼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창문이나 거울틀은 그냥 사실화처럼 이렇게 이미지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얼룩도 지고 약간의 흔적도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 재밌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주로 많이 선택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냥 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릴 수도 있고 또 사진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진을 단순히 묘사한다는 건 그건 좀 재미가 그 하이퍼리얼리즘처럼 하는 건 재미가 없고 그것을 내가 변형시키는데 이 사진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미지만 그린 게 아니라 변형시켜도 그게 아니라 그걸 풍경으로 바꾼다든지 또 다른 대상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서 그걸 뒤섞어놓은 거예요. 이제 사진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찌그러뜨린다고 그러죠. 불어로 그 용어가 있죠. 아나모르포즈라는 게 뭐냐면 변형시킨다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거울 그림 그릴 때도 보셨겠지만 이런 파이프라든지 이렇게 찌그러진 표면에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게 찌그러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진도 이제 이게 복사판에서 이렇게 내가 일부러 찌그러뜨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드로잉 쪽,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판넬에다 그린 거 이렇게. 나는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정치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난 친환경 작가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작품화시킨 거예요. 이 천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최소한의 재료 가지고 최소한의 많이 만들지 않고 적게 만드는 걸 스타일이거든요. 83년도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으로 가면서 커다란 작업장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작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작은 거울이나 창문 이런 것보다는 큰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80년대 그 전시를 하면서 별로 이렇게 공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커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천연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 크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제 틀을 내가 목공소에다 맡겼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틀 한쪽에다가 이제 유리처럼 해가지고 그 인물은 그 같은 동료 직원 허락받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처음에 그 작업장이 없을 때는 작은 작품으로 시작했어. 거기를 이제 왜냐하면 큰 작품 가지면 이제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이제 그걸 갖고 있기도 좋고, 그다음에 만드는 장소도 좁아도 좋고, 집에서도 안방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작품, 거울 작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 또 사람이라는 게 또 큰 작품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키우는 것보다는 그 거울 작품, 창문 작품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캔버스 위에다 한번 해보자. 캔버스 처음에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작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 이 기존의 그 틀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지방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시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운송,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다.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하고 작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내가 기차 타고 큰 것도 가지고 와서 그냥 붙여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컨셉도 있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게 형식도 만들어진다는 게, 난 그래서 그걸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이론적인 추구가 아니라 내가 작업하면서 얻어지는 것들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틀에 박힌데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천 그림을 그리기. 처음에는 이제 많이 그리는 게 많이 싸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그리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굵은 붓으로 터치 넣어가지고 하면 그 오브제하고 잘 맞아요? 그렇죠. 잘 안 맞겠지. 그러니까 세필로 했어요. 근데 그 세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필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게 특수한 감각이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에 할 때도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려봤자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오래도 그린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 그려야 하고. 그렇죠? 수채화처럼. 왜냐하면 두꺼우면 꺾어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그리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래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고 세필하고 그 맞닿으면서 생기는 감각들이 그 자꾸만 이렇게 몸에 배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넓적붓을 굵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 상투적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천하고 그림을 내가 이렇게 전부 다 배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천을 살려놓고 하는 게 컨셉이잖아요. 근데 오브제하고 이미지 결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천 위에다 굵은 붓으로 쭉쭉 하면 그냥 붓자국만 보이지 이게 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필을 하다 보면 천하고 그 그림하고가 묘하게 갈라서면서도 이렇게 싹 결합되는 그러한 감각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그림 그린 거예요. 그걸 난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 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오브제하고 이미지를 결합하는 거. 오브제를 붙이는 것도 옛날에는 틀로 오브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캔버스 여기에는 이제 두루마리는 오브제 붙일 수 없죠. 응?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도 그리고 그 옆에다 또 오브제도 붙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내 거울 그림 그렸을 때처럼 그냥 그림이라는 건 어떤 화면 위에 그냥 이미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더라도 오브제하고 이거 같이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오브제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보통 그림 속에서 평상 콜라주하고 그다음에 오브제에 넣는 거하고 조금 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동일하게 놓는 거라서 결합시키는 거지 한 대 섞어서 한 화면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캔버스 천하고 그림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와 똑같아. 응? 왜냐하면 어차피 그림이란 건 어디 평면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든 캔버스 천이든 벽이든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그것을 벽이라는 걸 갖다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제도 이미지하고 오브제를 같이 해놨을 때 같은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가 오브제도 보이고 오브제가 이미지도 보이고 그런 걸 시도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이제 큰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틀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틀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오브제를 붙이는 그 작업하고 또 뭐 실로 꿰매기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그림 내부에다가 오브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판자 있죠? 찢어진 판자처럼 한 그것도 붙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전시하고서 걔들이 각 소장했어요. 내 얼굴 그린 거. 그 옆에 왜 이 남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내 얼굴 그린 게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자 일부 옆에 얼굴 이렇게 보이게 한 거. 내가 조그만 거울 작품 하다가 큰 걸 하고 싶다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 이제 천 위에다가 뭐 실로 이렇게 매다는 수염 매다는 거 이런 것도 다 90년대 초반까지가 뭐 그런 게 좀 만들어졌죠. 바로 그 작품을 보면 어둡긴 어둡간데 어둠 속으로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진처럼 사진에서 이렇게 조명 비춰가지고 찍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스타일 아니야. 그걸 내가 사실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노크롬 스푸마토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그걸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배경 어둡게 해가지고 하는 바로크식 스타일을.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나는 그냥 판넬에다가 이렇게 고운처럼 붙이고 그다음에 색채를 하나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인물 얼굴만 달랑 그린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그 천에다 그리는 뭐 아주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 초반기에 가장 크게 한 작품이에요. 이걸 이제 연구실 작업장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넬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다가 딱 붙여놓고서는 조금씩 붓으로 그려나갔어요. 사실 그때는 유화로 그렸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아크릴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화로 이제 계속 그렸어요. 오래 그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소재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애들 실기 수업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 잔디밭이 있어요. 그걸 소재로 했어요. 그걸 잔디밭을 잘 보면 그런데 그냥 그걸 묘사한 건 아니잖아요. 응? 거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쪼개져 있죠. 응? 그건 그냥 땅을 쪼갠 걸로 이렇게 묘사한 건 아니에요. 이미지라는 걸 부각시킨 거예요. 근데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보지 않고 오브제로도 볼 수 있게 만들죠. 또 거기에 이제 그린 것들 보면 거기에 이제
잔디밭에 있던 조각상들, 왜냐면 미술대학이니까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는 사람들, 이것들이 조각인지 실제 인물인지가 구별 안 될 정도로 만들어진 걸 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조각에도 옷을 입히고 뭐 어쩌고 등등 했으니까. 등등. 그러고 자세히 보면 글씨도 있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판말에다 내가 뭐 쓴 것도 있죠. 거기 뭐 무슨 도시 건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등등. 그러니까 그 잔디밭 위에 내가 그 넣고 싶은 형상들 뭐 다 집어넣었어요. 척 보면 잔디밭이지만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배경을 그리지 않고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만 딱 그려요. 그걸 갖다 나는 오브제화, 이미지를 오브제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각적으로만, 조각처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각이라는 건 배경이 없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평면 조각이라고 내가 항상 해. 평면 조각. 그건 뭐냐면, 내가 그 거울 그림에서 했던 오브제화라는 거, 대상을 이미지 오브제화라는 거, 그런 개념과 똑같죠. 큰 변화가 없는데 단 그 방법만 바꾼 거예요. 하나의 형상만 달랑 그리면 또 답답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걸 실현을 해본 거예요. 이게 덩어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늘어놓는다든지, 아까 오브제를 붙이듯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전혀 다른 페인팅하고 프린팅하고는 다르죠. 그다음에 사진 그 콜라주도 다르죠. 그런 것들을 그냥 대비하듯이 보고 한 것도 있고 뭐 상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조합하는 거니까 내가 한 군데만 보고 그대로 사진 띄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본 것도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관객 입장에서 그렇게 동양화적인 걸 느낀다는 건 내가 그걸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그걸 또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단 나는 동양적인 것을 동양화적인 걸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하고 오브제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 방법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배경을 그리지 않는 것. 않고 거기다가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물건 올려놓듯이 딱 그랬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게 동양화하고 연결시킨다면 나도 할 말은 없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지지만 콜라주라는 것은 이미지를 오브제로 만든 거 아니야.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딱 붙인다 이거예요. 사진 종이를. 그러면 그건 하나의 사물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걸. 예를 들자면 콜라주도 오브제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내가 거기다 그린 것조차도 그거하고 동일시하게 오브제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렸으니까 그림이다 그러지만, 그게 같이 있음으로써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서로. 또 거기다가 또 나무 조각도 이렇게 붙이고, 뭐, 나무 열매 껍질도 붙이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변함이 별로 없었다 이거지, 처음에는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유행했을 때는 이제 확장이니 뭐, 그런 거울, 창문 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거울, 창문이라는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창문인 거 뻔히 아는데 창문에 붙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목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목을 넣으면 메시지를 꼭 거기서 주잖아요. 제목에다. 근데 난 메시지를 주지 않겠다 이거지. 자유롭게 해석하라.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제목을 빼버린 거예요. 보통 현대미술에서 제목이 없는 건 뭐예요? 추상회화죠. 추상회화는 진짜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조형적인 요소만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추상하고는 다르게 단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 어떤 이미지로 보든 또는 어떤 형상으로 보든 또 어떤 내용으로 보든 그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뺐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거대한 형태라든지 뭐 스펙타클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데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정식적으로 꽃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사실 그것도 이렇게 프레임에 넣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첫 개인전 때 그냥 이렇게 천에다 개인 국제 화랑에서 저기서 전시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갤러리에서. 그래서 그럼 이왕 프레임 만드는 건 옛날에 그 프레임 가지고 상투적인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고 초현실주의라는 이런 것도 이제 붙이는데 그걸 뭐 추구한 건 아니고 사실 초현실주의라는 게 상투적인 어떤 우리 사고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거거든. 그건 그냥 이렇게 상상적인 뭐 불합리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꼭 사람 얼굴 그리면 사람 얼굴처럼만 보여야 할 이유도 없죠. 그것이 돌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의 풍경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비합리적인 그런 시선들 그걸 수용한 거예요. 그냥 사람 인물화하고 좀 다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대전에 있었으니까 여기 전시하려면 내가 둘둘 말아가지고 서울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전시하고 전시회 갔다 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논밭을 보면 이게 흙덩이들이 이렇게 물 위에 쫙 떠 있는 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흙덩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리면 좀 재미도 없잖아. 그래서 서예 그 방법으로 이렇게 글쓴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글씨 그림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야. 이미지인데, 요 글씨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더군다나 글씨하고 이제 그걸 결합하다 보니까, 예, 뭐 족자형, 그런 패턴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흙덩이를 그리면서 풍경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씨처럼 이걸 한 배라고 싶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흙덩이 옆에다가 이제 글씨도 한두 개씩 딱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이름, 사인 같은 것도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글씨처럼 해보자. 단, 기존 서예하고 똑같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되 단 의미가 없는 글씨, 문장에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했어요. 글씨 그림이라는 걸 뭐 꼭 무슨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예를 보면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 못 읽지요? 그냥 이게 뭐 쓴 것만 보이죠. 그것처럼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재미없죠. 그건 서예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요새 글씨 그림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 자꾸 한다고 나는 그걸 차단해. 역으로 내가 그리는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선택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미지들도 어떤 정해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그 감수성에 따라서 해석이 얼마든지 다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약해요. 그림 가지고는. 요새는 얼마든지 카메라니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강력하게 언어보다 더 세졌지 요새. 이미지 하나 가지고 그냥 세상이 뒤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교 문양에서 쓰는 그런 식으로 된 게 또 재밌더라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연꽃을 가지고 이렇게 도상화한 걸 일부러 그린 거예요. 단이 이제 꽃을 그냥 보통 일반 이렇게 꽃병에 꽂아놓은 것처럼 그리는 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면으로 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화면을 채우는데 좋잖아. 응? 이게 꽃도 그냥 거기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우리 시각적인 초점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전면으로. 물론 전면으로 꽃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현실에서 이제 그렇다고 도상학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섹시하다 하는 게 뭐냐면 그 꽃 모양에서 이 사람 인체의 그 선 같은 것을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그걸 불교적인 걸 배제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면으로 한 것도 그 불교적인 도상이죠. 그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도상적인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된 건 왜 불교 불상 이렇게 밑에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등등. 그건 도상을 따오기 뿐이고 그 연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실적인 것처럼 그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언어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거기서 빼버리면 글씨하고 똑같이 더 재미있잖아요.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단 이미지를 묘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상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불교적인 뭐 이런 걸 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뭐 자유죠. 왜냐하면 그건 관객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억지로 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그건 강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꼭 정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건. 근데 우리가 그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트라는 것은 그걸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요. 나는 사회의 그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고 하는 거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해석해 나가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꽃이라는 형태도 많이 해봤지만 너무 비슷비슷해.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그렸는데 형태가 너무 똑같아져. 붓터치만 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또 그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기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 그게 꼭 무슨 그 주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나 거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기 때문에 이제 고운 색깔로 많이 그려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겠죠. 세필도 터치의 그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 그거 달라요. 근데 언뜻 보면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그 조직을 이게 조금씩 달리하거든. 컬러링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칠하는 컬러링도 달리하고. 우리는 단색으로 보이지만, 흘러내린 거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색깔을 시도를 했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세필로는 그리기는 그랬지만, 그 세필을 가지고 한 가지씩만 계속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 자체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됐다가 직선으로 해봤다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등등 뭐 여러 가지라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변화시킨 거니 꽃그림이든 풍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옛날 건 묘사를 많이 중요시했는데 요새는 묘사를 싹 빼고 선 조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 그림은 여기 형상 자체만 화면이다.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그 자체만 화면이고 나머지는 그냥 벽이나 마찬가지다. 선이 하나 들어가면 옆에 또 다른 선들이 그렇죠? 그리고 다 밝고 어둡고든 어쨌든 간에 선으로 그렸든 뭐 어떤 그 기하학적인 추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딱 그 면을 나누고 쪼개고 컬러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형적인 요소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세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내가 그걸 가서 촉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붓을 이렇게 세필로 이렇게 천 위에다 이렇게 그려나갈 때 천을 갖다가 내가 이 바탕색을 막 두껍게 안 칠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다 막혀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촉각적인 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바인더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얇은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이제 얇은 아주 가는 붓으로 그려 나가거든요. 소위 말하면 드로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드로잉 해야 할 때 선을 그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멀리서 보통 우리가 그림을 멀리서 보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자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한다고. 근데 나도 그걸 몰랐는데 내 그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꼭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처럼 초점 맞는 데서만 바로 보려고 그래요. 서양 미술의 기본이거든, 거기는. 왜냐하면 원근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시점에서 어떤 대상을 딱 보는 거. 그게 기초해서 이제 그 완전히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서양 그 회화예요. 근데 나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시점, 정해진 시점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원근법 파괴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그 시점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나도 몰랐는데 비평하는 친구들이 그걸 딱 알아내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 알게 됐어요. 내가 설명 안 했는데도 그 친구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인데, 내가 옛날에 저런 걸 좀 했었어요. 근데 운동 삼아 이걸 쪼아내서 이제 뭐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제주도 갤러리에서 뭐 어떤 갤러리에서 하자고 그래서 저걸 이제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저것도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 쪼아내고 그다음에 컬러링을 하는데, 우리가 조각을 하면 되게 면이 중요하잖아요.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컬러링 하면 그게 죽어버리죠. 터치도 죽어버리고. 근데 나는 역으로 컬러링을 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각적인 그런 어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꼭 통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쪼아놓으니까요. 이 컬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두껍게 안 칠하니까. 저런 것처럼. 근데 이게 아주 다 꼭 천하고 똑같아. 왜냐면 흘러내리면서 물이기 때문에 속에도 들어가도 밖에도 나오고 하면서 색채가 그냥 단순히 겉에 싹 이렇게 컬러링한 거하고 달라. 세필로 그렸을 때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효과나 저거는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림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그런데 산을 그린 거예요. 산. 꽃 그림이 지겨우니까 풍경을 그리는데, 풍경도 옛날처럼 그냥 지저분하게 그리는 건데 짜증나서 이게 덩어리 하나를 그리자. 그럼 산덩어리를 한번 해보자. 뭐 어떤 데는 바위처럼도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과일처럼도 그리고 했거든요. 그건 바로 이제 산 모양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거 보면 알지만 천을 사다가 직접 이제 적당히 잘라요.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저렇게 스티커를 가지고 팽팽하게 붙여.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 왜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더라고, 또. 저런 천들은 그냥 막 당겨가지고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칠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두루마리하고 나중에 망가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그 상태대로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제대로 안 돼요. 당기다 보면 힘이 안 들어서. 그리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바인드를 발라요. 10개. 가능한 한 천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두껍게 이렇게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가 그리는 요 형태로 이제 드로잉을 해. 그 위에다가 제소 있죠. 응? 왜냐 그림 그리려면 그냥 하면 뒤로 다 배나가요. 이 바인더를 발라도 두껍게 안 바르면. 보통 캔버스는 보면 앞에 그냥 굉장히 제소를 많이 발라서 뒤에 안 새나가잖아. 나는 이제 천 자체를 살리려면 그게 자꾸 새나가. 그래서 고에 살짝 또 발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런 게 생겨요. 저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닥에 놓고 해야죠. 이런 건 그렇게 가능해. 칠을. 그 이제 이렇게 10개 그 여러 가지 색채를 내가 드로잉 하듯이. 그 다음에 거기다 선으로 이제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세필로 가지고 쫙 쌓아 올라가. 계속 반복적인 거고 기계적으로 그래요. 진짜 기계적으로. 작품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하다가 이런 것도 뭐 저런 것도 1년도 넘게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못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서 주위에다 더 어떻게 그럴 건가.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생각이 나면 그때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없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 한 달, 2달 정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작품마다 좀 다른 게 어떤 건 빨리 끝나고 어떤 건 좀 하다가 예를 들면 이게 마음에 들다 안 들다기보다 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자꾸는 거기다 더 그리거든요. 끝나는 시점도 나도 예측을 못해. 색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만 계속 그리면 지겹잖아요. 그리고 색에 따라 또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크릴 물감도 써보니까 이 아크릴 제작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같은 색인데도. 어떤 건 굉장히 그 자연 물질을 사용했는가 뭐 10개 그리기 때문에 가라앉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 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흙으로 해서. 근데 그런 건 그리기가 좀 그냥 보통은 안 돼요. 어떤 건 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이 재료에 맞는 물감도 그렇게 섬세해요. 그래야 이제 그리다가 이제, 이 색깔로 했더니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 색에 맞는 그 그림이 또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색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둔 게 아니라 똑같이 흑백으로만 그리기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흑백으로 그린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한 가지 색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색을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색이라도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뭐 물론 옛날에는 꽃이라서 붉은색을 많이 그렸지만 물론 이제 꽃도 이제 흑백으로 그린 것도 있고 뭐 파란색으로 그린 것도 있고 뭐 녹색 그린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똑같은 색채로 그리면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채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항상 뭘 깨닫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살잖아. 출퇴근하듯이. 응?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단에 이제 그 지속하려면 그리면서 어떤 감각적인 재미를 느껴야지. 그래서 내가 재미를 느낀다는 건 바로, 통상적으로 그냥 붓질 촉촉 해가지고 뭘 만들려는데 재미가 아니라 그리면서, 드로잉 하면서 느끼는 감각들. 그걸 이제 가능하면 좀 즐기면서 하려고 그래. 그게 잘 안 될 때는 못 그려요. 왜냐면 그 힘들 때는. 한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큰 붓으로 그리는 걸 이제 훈련을 좀 해보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또 잘게 찍고 있잖아요. 저쪽에 약간 붓을 해도. 글쎄 뭐 눈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겠죠. 지금 눈이 필요해서 못해. 눈 필요하면 온몸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는 수시로 다니고 그다음에 눈물약도 계속 놓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변할 수도 있죠. 그건 각오해야 해요.
예를 들자면 거칠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릴 건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건 자유예요. 바로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심심하네. 그냥 산처럼 보이네. 근데 자꾸 가서 들여다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상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싫으면 싫고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재밌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지금 사진을 봐서 몰라요. 실제 이제 이런 그림을 봐야만 내 건 알아요. 사진으로 하면 저건 그냥 뭉그러진 형태만 딱 보이죠.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라고 그래요. 이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도 직접 보면 이제 지금처럼 가까이서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생기고 그 가서 보면 또 그 선들을 이렇게 얽히면서 색채하고 얽히면서 생기는 어떤 거기서 상상력도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게 몸의 한 일부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봐라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추상화처럼 그냥 사각형, 삼각형 그냥 탁탁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서는 형상을 없애려고 굉장히 애를 추상화는 그렇죠. 순수 추상이라는 건. 근데 그건 상상력이 없죠. 그냥 보는 대로 그대로 장식적인 거죠, 일종의. 그 순수 추상이라는 것은. 아니면 표현주의 추상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감정을 몰입시킨 거고. 근데 나는 그거하고도 관계없이 내가 감정을 몰입시킨 게 아니라 세필로 쭉 그려나가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상상을 하든 어떻게 느끼든 그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과연 현대 그 문화 속에서 이 그림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가면서 한다면 거기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확신이 있다든지 이런 방향은 좀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간에. 근데 그런 점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글쎄요. 앞으로는 직업적인 화가가 있을까요? 직업적인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 이런 걸 없앤 건 사실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지금 아무리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미술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미술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고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대중문화가 이제 확 떠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림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아트라는 것도 그거 적응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까 아마추어처럼 사적인 이런 게 집중하고 근데 나는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화 되더라도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살리려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접 이렇게 행위하고 촉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현대 그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완전 디지털 노예가 된 거예요.
응? 그 인공지능이 노예가 됐다고. 휴대폰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이 있겠어요? 살기는 굉장히 편리해. 이걸 없앨 수는 없어. 그러면 새로운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상상력.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것. 그게 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는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존의 그 소위 정보화된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한계가 부닥쳐. 그리고 그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너무 거대한 뭐 이런 걸 이렇게 스펙타클한 걸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개인이 체험하고 상상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건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뭐 만들고 뭐 자연 같은 것도 직접 내가 이 정보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에 의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외운 게 다 그거잖아요. 그거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계는 못 따라가. 소위 말해 인공지능 따라가겠어요? 앞으로는 더 못 따라가. 그래서 이 앞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병행하는 그건 뭐 우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받아들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반대되는 체험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